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진 엠폭스의 국내 6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에 간 적도 없고 해외에 다녀온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어 첫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추정되고 있는데 당국은 자세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는 살이 찌면 건강에 안 좋다는 통념과 달리 근육량 증가를 통해 체중을 늘리면 기대 수명이 더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대장암 환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10년을 추적 관찰한 결과 근육량과 체중의 증가가 사망률을 32%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과 응급, 소아 등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진료과별 의대 정원을 별도 배정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 정원과 같은 한시적 조치를 검토하자는 목소리입니다. 미국 휴스턴대 연구팀이 마약을 투여해도 환각 효과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이른바 마약 백신을 개발해 동물 실험에서 큰 효과를 냈습니다. 백신의 접종으로 생기는 항체가 인체에 들어오는 마약 성분 펜타닐과 결합해서 펜타닐이 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방식으로 만든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을 두고 저작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관련 직원이 대량 해고된 사례도 있어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게 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취재 기자와 함께 심층 분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진 엠폭스의 국내 6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에 간 적도, 해외에 다녀온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어서 첫 지역 감염 사례로 추정되는데요. 방역 당국이 감염 경로를 찾느라 비상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엠폭스가 한창 퍼지던 지난해 6월, 국내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원숭이 두창 첫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서 주의 단계로 위기를 격상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달 뒤 처음으로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해외에 간 적도, 해외에서 온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는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국내 6번째 환자인 A씨는 지난달 말 시작된 피부 발진이 낫지 않아 의료기관을 찾았고 보건소에 엠폭스 감염 의심으로 신고된 끝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5명은 모두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거나 엠폭스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이었습니다. A씨는 이들과도 연관성이 없는 만큼 이른바 숨은 확진자에게서 병을 얻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질병관리청은 A씨의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해 국내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혹시 확진자가 더 있는지도 찾고 있습니다. 잠복 기간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되니까요. 이제 지난달 말이면 이제 접촉자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촉자들에서 발병하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엠폭스는 호흡기 감염병과는 달리 피부나 성적 접촉과 같은 긴밀한 접촉을 통해 옮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과의 성접촉이나 이런 부분, 특히 피부 발진이 있는 분과의 접촉들을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원인 모를 그런 발열과 함께 발진이 동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엠폭스의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의료진하고 상담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과 타이완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엠폭스 발병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불어난 미국과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초기 역학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코로나19의 기원은 중국 우한이며 중국이 관련 자료도 은폐했다는 서방의 의혹 제기는 정치적 모략이라고 중국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은 물론 세계 각국 과학자들까지 나섰지만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고 중국이 관련 데이터를 은폐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중국 국가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의 기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한의 화난수산물 시장은 물론 연구소도 기원이 아니며 자료 은폐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中国向联合专家组提供了当时所掌握的所有溯源相关资料，没有隐瞒，
任何病例、样本及其检测的和分析结果。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근 중국이 코로나19와 야생동물이 연관된 자료를 숨기고 있다면서 자료 공개를 요구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중국은 이런 의혹 제기는 미국 등 서방과 WHO의 정치적 모략이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是将新冠溯源政治化的表现，是中国科学界无法容忍的，也是不能被全球科学家所接受的。 중국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부터 확산됐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화난수산물 시장에서 수거한 검체 중 73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여기서 분리한 3개의 바이러스 균주와 당시 확진자의 게놈 염기 서열을 비교한 결과 100% 일치했다는 겁니다. 很多人是在想，希望能够去找到这么一个链条一个证据。其实我们也是一样的，我们也都非常希望能够找到病毒的源头真正在哪里。我们也都在做很多的工作，包括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줄곧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의심은 여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최초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한 코로나19 기원법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은 시행 90일 이내에 우한 연구소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연관성에 대한 모든 정보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보통 암 환자는 살이 찌면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해 식단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육량 증가를 통해 체중을 늘리는 경우엔 기대 수명이 더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3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은 안상준 씨는 수술 전과 비교해 체중이 15kg 넘게 줄었습니다. 대장암으로 식욕이 줄고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며 운동할 힘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몸 상태도 이제 전에처럼 좋지가 못하니까 이렇게 의욕이 많이 안 생기더라고요. 제일 걱정되는 거는 먹는 거죠. 먹는 게 이제 전에처럼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으니까. 대장암 환자는 안 씨처럼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육량 증가를 통한 체중 증가가 치료 이후에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2010년부터 10년간 치료받은 대장암 환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근육량과 BMI, 즉 체질량 지수 변화를 측정해 사망 위험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대장암 진단 1년 뒤 근육량과 BMI가 함께 증가한 경우 상대적 사망 위험이 32% 줄며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근육량 변화 없이 체중만 늘어난 사람들의 사망 위험도 10% 감소했습니다. 체중이 늘더라도 이게 이제 적절한 이제 운동과 식습관을 통해서 뭐 근육량이 이제 충분히 이제 코어 근육을 포함한 이제 근육량이 이제 보존된 경우는 오히려 이제 예후가 좋은 걸로 저희. 반면 체중이 줄면 기대 수명 연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육량이 늘며 체중이 빠진 집단은 사망 위험이 43% 높아졌고 근육량과 체중이 함께 줄어든 경우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이 치솟았습니다. 특히 육류를 멀리하는 경우도 많은데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고기 많이 먹어서 내가 대장암 걸렸을 거 막 그래서 이제 고기 드시는 걸 좀 기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꼭 삶아서 안 먹어도. 네, 회 드셔도 되고요. 예. 연구팀은 진단 1년 뒤의 근육량과 비만도가 진단 3년 차, 6년 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며 암 진단 직후 충격이 크더라도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에 곧바로 나설 것을 조언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중증과 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한시적으로 의대에 지역별, 진료과별 별도 정원을 배정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연간 3,000명 남짓.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의사가 모자라 일부 문 닫는 응급실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의대 정원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미래 시점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수급 불균형이라든지 현 시점에서 의사 수 부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수 의료 인력이 병원에 남도록 보상 기전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 수 확대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별도 정원 같은 한시적 조치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피과나 기피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대생을 뽑을 때부터 정해놓고 뽑는 겁니다. 지역별이나 진료과별로 의대 정원을 별도 배정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지역에만 근무하는 의대 정원을 통해서 지역 의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사 부족 문제라든지 중증 외상, 소아 중증 등 필수 의사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으로 의사를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지만 의사들은 기피과가 생기는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의무만 부여하는 건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 반박합니다. 다른 영역으로 갈 생각이 들지 않게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또 지원적인 부분들이 먼저 담보되는 것이 우선이지 정원을 지금 마련해서 10년 후, 15년 후에 나올 의사들을 지금 고려한다 이 부분은 게다가 일자리를 강제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지역인재 전형을 개선해서 외국처럼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2년여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의정협의는 지난 목요일 6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간호법 찬반 충돌 등 산적한 현안을 넘어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제품에서 미승인 유전자가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가 검사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확인돼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확인된 제품은 한살림 사업연합에서 판매하는 즉석 볶음밥 4종류와 현대 그린푸드의 즉석 조리식품을 비롯한 7종류, 신세계푸드의 만둣국 1종류와 프레시지 수제비 1종류입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확인돼 5개 제품을 판매 중단, 회수 폐기 조치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조치로 판매 중단된 가공식품은 지금까지 모두 18종류입니다.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이번 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일까지 전국적으로 최고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남쪽의 고기압이, 북쪽의 저기압이 자리 잡는 봄철의 전형적인 강풍 기압 배치가 나타나 11일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수도권, 충남과 전북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특히 동해안과 산간에는 초속 30m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강풍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와 대형 산불 발생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11일은 낮 동안 내륙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 비가 지난 뒤에는 황사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3일 가뭄 관심 단계 진입했던 경북 청도 소재 운문댐이 9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주의 단계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문댐의 가뭄 단계 격상으로 낙동강 권역 가뭄 주의 단계 댐은 합천댐과 안동댐, 이마댐, 영천댐 등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운문댐의 현재 저수량은 6천만 톤으로 예년의 8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운문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지난 3월 30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했던 운문댐 용수 비축 방안을 9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네, 최근 과학계 가장 큰 이슈가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일 텐데요. 네.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영상까지 만드는 시대가 온 겁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일자리 문제나 저작권 문제와 같은 이런 사회적인 논쟁까지 잇따르고 있는데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볼까요? 네,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표 주자격이죠. 언어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는요. 이 질문을 입력하면은 답변을 해주는 챗봇 형태인데요. 네. 이 인기를 끌었던 챗GPT 3.5에 이어서 이보다도 더 발전된 챗GPT-4가 지난달 출시됐습니다. 네. 이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GPT-4가 미국 모의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를 거뒀고 또 미국 대입 시험의 읽기와 수학 영역에서도 상위 10% 내외의 성적을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미드전이나 달리가 대표적입니다. 제가 직접 달리 프로그램에서 이 컴퓨터를 하는 제 모습을 생성해봤거든요. 네. 한국 여성, 컴퓨터 앞, 그리고 묶은 머리, 연분홍색 옷 이렇게 4가지의 단어만 입력을 제가 직접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 내용에 부합하는 사진이나 이 일러스트와 같은 다양한 그림이 생성됐습니다. 몇 초 만에 제가 상상했던 제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사진을 얻을 수 있었던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이 이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이미지이고요. 인공지능이 직접 창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영상 생성형 인공지능의 모습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인공지능의 곰인형이 샌프란시스코 바다에서 수영하는 모습, 곰인형이 색색의 물고기와 함께 수영하고 또 판다가 수영을 한다라고 입력했을 때 나오는 영상인데요. 예. 다소 기괴하기도 하지만 내용에 정확히 들어맞는 영상이 생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예. 네, 또 다른 영상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이번 거는 인공지능에 우주인이 화성에 진흙탕을 걸으면서 춤을 춘다. 또 개를 산책을 시키다가 개와 함께 불꽃놀이를 본다라는 엉뚱한 텍스트를 입력을 했는데요. 예. 이 개가 실제로 등장을 하고 또 좀 있으면 불꽃놀이도 나옵니다. 네네. 이 화질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생생한 모습입니다. 영상을 직접 보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이게 창작이 사람의 영역으로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현재 가장 뜨거운 문제로 떠오른 게 개인정보 침해 문제입니다. 이 지난달 챗GPT에서 프로그램 오류로 일부 유료 사용자들의 이름과 또 신용카드의 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에 이탈리아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챗GPT 접속을 차단하고 또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캐나다와 프랑스도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독일은 이탈리아에 조사 정보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내에는 피해가 없는지 살펴보는 중이고요. 또 챗GPT의 학습 데이터에 국내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오픈AI는 앞으로 GPT의 이 알고리즘을 조정을 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요청을 거부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때의 논란과 굉장히 비슷한 이슈였던 것 같은데요. 이거 말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또 이미지나 영상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 저작권 문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그림의 권리는 누가 가지게 될지, 또 이 그림을 이용해서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보호가 되는지 등이 논쟁의 대상인데요. 네. 이 논쟁을 이끄는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의 만화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입니다. 이 카슈타노바 작가는 이 단편 만화책을 발간했는데요. 이 여기 들어간 그림들이 미드전이라는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 이 만화책의 소재와 내용은 사람이 직접 구상을 했지만 이 그림은 인공지능에 단어를 넣었을 때 생성되는 그림을 쓴 겁니다. 이 카슈타노바는 이 만화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보호해달라고 미국 저작권청에 요청을 했는데요. 지난해 9월에 미국 저작권청이 작가에게 만화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을 했다가 지난해 12월에 재심을 열고 저작권 인정을 일부 철회했습니다. 이 소재나 내용의 저작권은 카슈타노바에게 있는 걸 인정하지만 이 그림에 대한 하나하나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이 공문을 보면은 이 저작권 인정 기준은 창작 활동에
설명에 이 작가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보다는 작가의 창조성이 발휘됐는지 여부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작가는 미국 저작권청이 권리를 인정해 줄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자기가 직접 그린 그림이나 자신이 직접 찍은 자기 얼굴 사진을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킨 뒤에 이때 나오는 그림으로 만화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I try to do is to teach and to educate and to tell my friends that it's a revolution. AI is here to stay. Either if I do AI or not, it's going to be here. So if I can teach artists how to use it, maybe they can keep their jobs and take a 그러니까 법에 없는 사례가 등장하다 보니까 정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런가 하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도 현실화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재팬이 개와 소년이라는 단편 애니메이션을 공개했는데요. 네. 이 주인공 캐릭터는 사람이 직접 그린 거지만 이 배경을 그리는 데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됐습니다. 먼저 사람이 배경의 밑그림을 그리고요. 인공지능이 이 결과물을 재생산한 뒤에 또 뒤에 사람이 후보장을 했다는 게 제작사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인력이 부족한 애니메이션 업계를 보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의 모든 배경에 인공지능을 활용했다고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지난해 9월에 넷플릭스가 애니메이션 관련 직원 30명을 대거 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자리 논란이 나왔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가 기존의 업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인력을 아예 인공지능으로 대체해버리면서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없어졌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네, 예전 산업혁명과 같은 이번엔 인공지능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 윤리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챗GPT의 경우는 성적인 대화나 비윤리적인 대화에는 어떤 대답을 하지 않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요. 이 이용자들이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 챗GPT에게 음란 소설을 쓰게 한다거나 이 살인 방법을 설계하도록 하는 이른바 탈옥 방법이 인터넷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에 음란 사진을 생성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실제 사람의 음란 사진을 합성해달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이 개발사들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추세인데요. 그럼에도 탈옥 사례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기존의 창작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원작자의 허락에 없이 학습을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여러 가지 업무가 편리해지고 또 효율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일자리 문제나 저작권 문제, 또 윤리성 문제 등 이런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이런 인공지능은 사회적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령 선생께서 생전에 인공지능은 말이다. 편리하게 타고 다녀야지 경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에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이언스 취재 파일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일반인과 학생들에게까지 퍼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마약을 무력화할 백신을 개발해 왔는데 사실상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최근 미국 연구진이 개발한 마약 백신이 사람에서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모르핀보다 100배 강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중독성이 매우 높은데 단 2mg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어 미국에서는 2021년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약물로 기록됐습니다. 국내에서도 병원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오남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휴스턴대 연구진이 펜타닐을 투약해도 환각이나 중독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생기는 항체가 인체에 들어오는 펜타닐에 결합해 펜타닐이 뇌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동물 실험 결과 펜타닐 투여 후 일반 쥐는 고통에 대한 반응이 75%까지 느려졌지만 백신을 접종한 쥐는 반응 속도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쥐에서는 일반 쥐와 달리 펜타닐이 뇌에서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 초기 임상 결과 안전성과 효과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prevent it from getting into the brain where it may trigger euphoric centers or trigger respiratory depression and opioid overdose death. We feel that this, in combination with present treatments, will be a game changer. 이번 백신은 디프테리아라는 병원체에 펜타닐과 유사한 구조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됐습니다. 시중의 디프테리아 백신을 변형해 펜타닐에 효과 있는 백신을 만든 겁니다. 과학계가 50년 넘게 마약 백신을 연구해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투여한 백신이 오히려 마약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도 해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점을 극복한 겁니다. 사회적 규제와 처벌로 쉽게 해결하지 못한 마약과의 전쟁. 과연 과학이 해결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낙산을 만드는 균은 유산균, 비피더스균과 함께 사람에게 이로운 유익균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낙산균 특허 균주를 개발했는데요. 갖은 시행착오 끝에 2년여 만에 대량 생산의 길도 열렸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바이오벨트의 한 축 담양입니다. 친환경 농공단지에서 장에 좋은 건강 기능식품 생산이 한창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낙산균의 특허 균주를 원료로 했습니다. 위산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캡슐을 치우거든요. 근데 이제 낙산균은 자체적으로 캡슐 같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산에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 이제 포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이 지난 1930년대 세계 최초로 발견한 낙산균은 절대 혐기성이어서 키우기도 분리하기도 어려워 모두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낙산균을 개발해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마침내 대량 생산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실패를 거듭한 끝에 특허 균주에서 낙산을 분리해 원료화하는 데는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90년간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어 오던 균주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균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K-낙산균의 개발은 바야흐로 낙산균의 독립을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인체의 면역 70%가 나오는 곳은 다름 아닌 장. 이 때문에 유익균의 에너지원이 되는 낙산은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 혈당 조절 등의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유일 특허 낙산균주인 K-낙산균주를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받고 더 나아가 동물 및 인체의약품 단계까지 연구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낙산균의 국산화 성공과 대량 생산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수입 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K-바이오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이는 데 한몫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 작은 나라의 슬픈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이럴 때 조선의 사정이 외국에 알려지는 건 의미가 있어. 황기안 지사는 미국 유학 중에 미군에 자원 입대하여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고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임명되어 한국의 독립선전활동에 종사하였습니다. 프랑스와 런던, 뉴욕에서 외교적 노력을 쏟다가 1923년 4월 17일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숨져 현지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황기안 지사님의 유해를 순국 10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유진초이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에 대한 영상을 보셨는데요.
황지사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황교안 지사의 유해는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10일 오전 9시 대한항공 KE086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황 지사의 영접에는 이회영 선생의 후손인 이종찬 우당교육문화재단 이사장, 김고 선생의 후손인 김미 백범 김고재단 이사장과 윤봉길 의사의 후손인 윤주경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영접은 국계 경례, 유해 학위, 운구, 분향, 건국 훈장 헌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내년 2월부터 여의도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유람선이 본격 운행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1000톤급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여의도 선착장에서 서해뱃길이 시작됩니다. 강변에는 대관람차 서울링이 들어설 상암동 하늘공원이 보입니다. 이어 한강 관문이 열리고 인천 앞바다와 한강을 잇는 경인 아라뱃길 운하에 들어섭니다. 인공폭포와 전망대 등 수변 풍경이 스쳐가고 서해 관문이 있는 종착지 인천 여객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이 같은 서해뱃길 사업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올해 본격 추진됩니다. 우선 서울시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새 선착장을 조성합니다. 1000톤급 이하 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선착장 완공과 동시에 한강 경인 아라뱃길 유람선의 정기 운항 노선을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면 내년 1월 시범 운항을 거쳐 한강의 결빙기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는 1000명 정도의 승객이 탈 수 있는 유람선 운항이 시작됩니다. 내년도에 한강 여의도 선착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선 선박은 2척을 키울 텐데요. 5년 이내에 한 5척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간 한 200만 명 이상의 수준도 되지 않을까. 2026년 상반기에는 여의도 서울항이 개항합니다. 5,000톤급 유람선이 한강에 정박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서울항을 출입국 수속이 가능한 국제항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제 크루즈선이 한강을 직접 들어와 서울 명소 방문 등 기항지 관광도 가능합니다. 서울항이 조성이 되면 그야말로 본격적인 서해뱃길이 열리고 그를 통해서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관광객 3천만 시대, 세계 글로벌 톱5 시대를 견인하지 않을까. 다만 이번 사업에는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 작업이 필요한데 서울시는 수로 환경 영향 평가와 어업 피해 영향 조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꽃 피는 새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나와보는 놀이터 풍경은 정말 말이 아닙니다. 젊은 남녀가 한데 어울려서 마구 흔들어대는 모습은 민망할 정도예요. 즐거운 봄 소풍.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탕과 함께 담배 2갑씩을 나눠줍니다. 소풍을 간 곳은 외로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 부근 공원. 소풍 대신 이런 데로 오는 게 더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이렇게 친숙해지니까 기분도 더 맑고. 하루 동안 놀러가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한 손엔 짜장면 그릇, 또 한 손엔 젓가락을 들고 먹으면서 훌라후프 돌리는 일이 생각처럼 쉽진 않습니다. 훌라후프 돌리면서 짜장면 먹는 거 맛있어요. 왜 단무지 안 주세요? 구청의 주최로 열리고 있는 철축제. 그러나 점심시간이 되면서 축제는 이상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샛길로 몰래 술을 운반하지만 시민들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철쭉 시기가 지난 때 무슨 철쭉제냐? 개구리 많아요? 그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네요. 봄은 왔지만 토종 개구리 구경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고유 생태계를 깨뜨리는 황소개구리 잡기에 모두 발벗고 나섰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에는 개구리를 이용한 갖가지 요리 시식회도 열렸습니다. 보기에는 징그러운 것 같아가지고 좀 꺼렸는데요. 먹어보니까 쫄깃쫄깃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하양, 빨강, 그리고 노랑으로 옷을 곱게 차려입은 봄꽃들이 벌써 봄내음이 가득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앞이 침침해지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안질환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 황반변성은 자칫 실명의 위험도 있어 특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내문보고서에서는 황반변성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 박규형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황반변성,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흔히 찾아올 수 있는 안질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연령 관련 황반변성은 노년층 성인 실명 1위 질환입니다. 즉, 나이가 50세를 넘어가면 황반변성 때문에 실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눈은 사진기에 비유하면 망막은 사진기의 필름에 해당하고 망막의 중심 부위인 황반은 이런 필름에서도 중심 초점이 맺는 부위라고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기에서 필름이 손상되면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듯이 우리 눈에도 망막, 특히 황반 부위가 손상이 되면 물체의 상이 제대로 맺히지 않아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황반변성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진행되면 초점이 맺히는 황반 부위 밑에 노화 관련 노폐물, 지질 단백질 같은 거죠. 이런 단백질이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고 쌓여서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황반 밑에 쌓인 노폐물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그 위에 시세포를 손상시키게 되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특히 노년층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최근 황반변성 환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어 특히 노년층 눈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황반변성은 노년층 성인의 눈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행복한 중년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황반변성이 생기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황반변성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아주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우선 노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노화로 인해 노화 관련 노폐물이 눈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망막 밑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로 인한 변성과 혈관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즉 어린이나 젊은 성인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노화에 더불어 황반변성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위험 요소로 가장 중요한 것이 흡연입니다. 흡연은 자체로 황반변성 발병 위험성을 2~3배 증가시킵니다. 또한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유전인자가 깊이 관여를 합니다. 부모, 형제나 친척이 황반변성을 앓고 있다면 본인도 황반변성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유전 병력이 있는 사람은 특히 황반변성 발생에 더 유의해야 합니다. 네, 황반변성의 원인을 크게 3가지를 꼽아주셨는데 노화와 흡연 그리고 유전인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첫째로 꼽으신 게 바로 노화인데 그렇다면 젊은 사람이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연령 관련 황반변성은 노화가 가장 강력한 원인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 이하의 젊은 사람에게서는 거의 생기지 않지만 40세부터 1 내지 3% 정도 생기기 시작해서 노화에 따라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70대 이상이 되면 20~30%까지 황반변성이 생깁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40대에서 3.6%, 50대에서 약 11%, 60대에서 20.3%, 70대에서 31.4%에서 황반변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70대 이상 노령층은 3명에 1명꼴로 황반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40대 비교적 젊은 성인에서도 그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고혈압, 그리고 흡연 등이 주 원인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청소년이나 20, 30대의 젊은 성인에서 황반변성이 생겼다면 고도근시에서 합병하는 황반변성이나 유전성 황반변성 같은 다른 원인을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40대에서 50대로 갈 때 거의 3배 이상 황반변성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황반변성에 걸리면 시력 저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증상 말고 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시력 저하 외에 시야 중심 특정 부위가 보이지 않는 흔히 우리가 암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물체가 휘어 보이는 변형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소셜미디어가 발달하고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사회에서는 시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노령층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TV 등으로 정보를 얻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중심부가 보이지 않는 암점이나 변형시가 생기면 일상생활에 정말 많은 곤란을 초래합니다.
TV나 유튜브 시청, 독서 등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자식이나 손자의 얼굴을 구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인사하는 지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되어서 매우 무례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황반변성은 노령층 성인의 삶의 질을 매우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네. 또 황반변성이 초기랑 또 말기 증상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게 초기에 놔두고 말기로 가면 어떤 증상이 또 발생하게 될까요? 황반변성을 제때 진단해 치료하지 않으면 질병이 점점 악화가 되어서 심각한 시력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말기로 진행하면 황반부 위축과 흉터가 생겨서 영구 실명하게 됩니다. 황반변성 환자는 시력저하와 암점, 변형시로 인해 주변의 물건이나 사람과 자주 부딪히게 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높낮이 가늠이 어려워져서 자주 넘어지게 되면서 외상에 의한 골절과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시력 저하로 인한 우울증이 생기거나 악화되기도 하고요.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황반변성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신호등을 식별하지 못해서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일으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반드시 예방하고 또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질환이 바로 이 황반변성인데 그렇다면 병원에 가면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질환을 조기 발견함과 진행 여부를 알기 위해서 작은 바둑판 격자 무늬판을 닮은 암슬러 격자 같은 자가 진단 기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진단 방법은 가까운 동네 안과에서 안저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안저검사는 비용도 저렴하고 검사 시간도 1, 2분이면 되는 간단한 검사로 황반변성뿐 아니라 성인 실명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인 녹내장이나 당뇨망막병증도 확진을 할 수 있어 일적 2조 일적 3조의 효과가 있는 매우 저렴하고도 효과적인 검사입니다. 황반변성으로 진단이 내려지면 건성 또는 습성 황반변성을 가리기 위해 빛간섭 단층 촬영이나 형광안저 혈관 조영술 같은 더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의 경우 시력이 떨어지면 이미 매우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황반변성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나이인 50세 이상이 되면 자각 증상이 전혀 없더라도 안과를 방문하여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황반변성 환자가 이미 있는 유전 병력이 있는 경우라면 40세 이상부터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적극 권합니다. 성인에서 정기적인 안저검사는 실명을 예방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한안과학회와 한국망막학회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 전환기 검사에 안저검사가 포함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안저검사는 매번 이제 안과 질환을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들마다 강조하고 계신데요. 꼭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황반변성 치료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황반변성은 합병하는 나쁜 신생이 유무에 따라서 신생혈관이 없는 건성 황반변성과 신생혈관이 동반하는 습성 황반변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건성과 습성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건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은 아직 시력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변성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항산화 비타민제를 사용을 합니다. 항산화 비타민제로 완전히 진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황반변성 진행의 속도를 더디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황반변성 환자가 항산화 비타민제를 복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흡연력이 있는 경우에 베타카로틴이 성분이 함유된 항산화 비타민제를 드시면 폐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배 피시는 분이나 흡연력이 있으신 환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없는 항산화 비타민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쁜 신생혈관을 합병한 습성 황반변성은 질병의 진행과 출혈과 흉터 발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 안군의 항체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3가지 이상의 안군의 항체 주사가 사용되고 있고 더 효과가 좋은 항체 주사가 곧 개발이 되어서 사용될 예정이라 기존 치료에 잘 듣지 않는 환자의 치료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항체 주사 치료는 발병 첫 해는 6회 정도, 이후 병의 재발 기간에 따라서 1년에 3, 4회 정도 안군의 주사를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일단 치료를 시작하면 평생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사가 중단을 권유할 때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황반변성으로 인한 실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황반변성은 그렇다면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인가요?
연령 관련 황관 변성은 근본적으로 노화에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진행을 억제하고 조기에 치료한다면 황관 변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상당 부분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의 목표는 질병의 완치가 아니라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하고 꾸준히 치료를 유지하여 황관 변성의 진행을 줄이고 실명을 막는 것입니다. 즉 현재까지 완치는 불가능하나 잘 치료하고 관리하면 실명을 막을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도 커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말씀해주신 안저검사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자, 내 몸 보고서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 박규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편두통 발생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박영민 한주희 교수팀은 2009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20세 이상 360만여 명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편두통 발생 위험은 아토피 피부염이 없는 사람보다 1.28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또 아토피 피부염에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등의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편두통 발생 위험이 최대 1.64배까지 커졌다면서 아토피 질환과 편두통의 염증 발생 환경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에너지 전환 효율을 높이면서도 안정적인 전지 제작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첨가제를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박태호 교수팀은 한국화학연구원, 충남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알킬 암모늄 토르메이트라는 첨가제를 새롭게 합성해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필름 표면에 처리한 결과 페로브스카이트층으로 수분 침투를 막아 안정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또 개발한 새 첨가제를 사용하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단일 면적에서 약 25% 높은 전력 변환 효율을 보였으며 전지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충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80.77%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4월 수상자로 LG전자 서현석 연구위원과 에코프로비엠 신종승 상무가 선정됐습니다. 서 연구위원은 세계 최초로 세탁기 동작 알고리즘에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세탁기를 개발해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신상무는 2차 전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양극 소재 국산화에 성공해 일본 기업이 독점하던 소재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매달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1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온 오프라인 융합형 방탈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시관에서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융합형 방탈출 프로그램 코노델은 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의 내용을 게임 요소와 결합해 만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스토리 모드와 아케이드 모드 두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관람객은 무작위로 제시된 7문제를 풀며 온라인 임무를 수행해 위험에 처한 미래의 나를 구할 코드를 알아내면 됩니다. 중앙과학관은 대전 기업 어라운드와 게임을 함께 개발했으며 지난해 5차례 게임을 시범 운영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꽃잎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요즘인데요. 하지만 11일 아침까지는 야외 시설물, 가로수에 피해를 입힐 만큼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건조한 날씨까지 겹쳐 대형 산불 위험도 큰 상황인데요. 강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